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치어법 배호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지난 두 가지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좋은 의견들이 이번에도 매우 많았는데요. 모든 의견을 읽어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진 님이 올려주셨네요. 원래 익명이었는데 이름이 밝혀지게 됐네요. 익명 토론의 장점이 있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이번 토론은 찬성 측으로 의견이 몰릴 것을 예상해서 선생님이 몇 개의 반대 의견을 올렸어요. 그 중에서 한 개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감정에 휘둘려서는 아니 된다. 처벌을 강화하거나 보호처분을 없앤 다른 나라, 미국, 일본 등의 사례를 보았을 때 청소년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았다. 예방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보호처분은 교화의 목적이 크다. 반면에 기록이 남는 형벌은 어린 가해자에게 낙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교화와는 거리가 먼 방법이다. 오로지 응보의 목적으로, 즉 피해자와 국민의 통쾌함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소년법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다. 청소년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환경적 요인 개선과 교육의 기능 확대가 더 시급할 것이다. 선생님의 의견이었어요. 이외에도 몇 개의 반대 의견을 올려놨는데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견입니다. 김나경 학생이 올려주셨네요. 강화되어야만 한다.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처벌 대신 보호 처분에 못 미칠 것을 알고 법 뒤에 숨어 악랄하게 범죄 행위를 하는 사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의 시행 의의는 청소년의 마음과 몸이 덜 성장한 상태이기에 성인 범죄자와 같게 취급하기보다는 교육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을 때 교육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죄를 지었음에도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쏙쏙 빠져나가는 사건들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반성할 기회보다는 이를 이용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찬성 의견이 김나경 학생이 주장한 논리와 비슷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다음 의견을 보아봅시다. 박세윤 학생의 의견이네요. 아이디가 PSY인가요? 형법은 특정 행동을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와 범죄자가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하는 효과가 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청소년이라 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범죄를 예방할 수도 없을 뿐더러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만 높여 일반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거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소용없어질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아이들은 차로 사람을 숨지게 해놓고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이는 결국 가해자들이 다시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고 유사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며, 사건의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게 된다. 정말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피해에 대한 보상은 형법이 아니라 민법 쪽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의견입니다. 황민 학생의 의견입니다. 청소년 범죄의 처벌 강화는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절도죄에 대한 처벌까지 강화하는 것이 된다. 이는 경우에 따라 과도한 처벌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보다는 보다 좁은 범위의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생각한다. 모두가 찬성을 외칠 때 용기 있는 중립을 외친 첫 의견이라 가져와 봤습니다. 또 다른 중립 의견입니다. 김민서 학생의 의견입니다. 저는 처벌을 전체적으로 강화하기보다는 몇 가지 조항을 바꾸자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소년 전체 범죄 중 흉악범죄는 1%이고 지금 소년 사건 80%는 전부 학교 밖으로 밀려난 아이들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흉악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처벌은 내용을 보충하고 개선하여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재범을 막으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확실히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한부모 가정, 부모에게 방치된 아이들, 가출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서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강성은 학생의 의견입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벌을 미리 알려서 무섭게 하여 범죄를 예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처벌 강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형벌을 가볍게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범죄자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청소년이라고 성인과 다르게 처벌하면 그걸 악용해 오히려 나중에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의 사건처럼 가해자가 어리다고 처벌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만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 등을 가지고 살면서 억울하게 되고 심각해지면 자살까지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무조건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 깊이 공감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의견입니다. 김주희 학생의 의견이네요. 우리는 지금껏 청소년 범죄의 가해자를 오직 청소년의 미숙함을 이유로 그들의 죄질에 맞는 처벌을 내리지 못했다. 이러한 법은 피해자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가해자들은 처벌의 제외 대상이 되거나 낮은 형량만 지게 한다. 청소년들이 미숙하다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처벌을 온전히 받지 않는 것을 보고 똑같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를 악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형벌을 부과하는 효과인 응보론, 일반 예방론과 특별 예방론에 어긋나게 된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범죄를 막을 수 없고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는 이상한 현상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과서 149페이지를 잘 읽은 학생이네요. 그리고 논리도 매우 탄탄하죠. 이유나 학생의 의견입니다. 물론 촉법소년이 아직 사고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범죄에 물들기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촉법소년은 1953년에 시행된 법으로서 거의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나이의 연령대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1953년도의 14살과 2020년의 14살은 모든 게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50년대의 청소년의 평균 키는 163cm, 156cm입니다. 그리고 173cm, 160cm로 증가하였고 범죄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는 그때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접하기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이 일으키는 범죄가 다른 범죄율보다 낮다고 해서 범죄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신선한 논리였어요. 이 법이 만들어진 시기와 현재의 청소년을 비교하면서 이 법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를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하네요. 또 다른 의견입니다. 홍서진 학생의 의견이네요. 일단 소년법에 대해 가장 큰 논란을 가져왔던 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 때를 봐야 한다. 잔인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봉사시간 4시간이라는 약한 벌을 받음으로써 너무도 처벌이 약한 소년법을 한 일부 청소년들은 소년법을 믿고 많은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형법은 잠재적 범죄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려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막기는커녕 부추기는 꼴이 되었다. 가해자를 응징하고 범죄를 예방해야 하는데 그 기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잠재적 범죄자가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조재훈 학생의 중립 의견입니다. 만 13세가 범죄를 일으킨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촉법소년의 기준을 축소하여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바꾼다고 해보자. 그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12세가 끔찍한 범죄를 일으킨 사건이 또 일어난다고 한다면 기준을 또다시 축소하는 것이 옳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법의 이념 중에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이 있다. 일반인들의 법의식에도 부합해야 하지만 너무 자주 변경해서도 안 될 일이다.
그래서 나는 촉법소년의 범위를 줄이는 방법보다는 보호처분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가장 강도가 높은 보호처분은 10호 처분인 소년원 2년 이내라고 한다. 이보다 더 높은 강도의 보호처분을 신설하는 것이 어떨까? 사건이 생길 때마다 대상 연령을 낮추는 방법보다 보호처분을 신설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다가도 가해질 수 있는 처분의 수위를 본다면 범죄를 그만둘지도 모른다. 법의 안정성이라는 개념을 들어서 촉법소년의 범위를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었네요. 이 외에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탄탄하고 혹은 논리적이진 않더라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러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익명 토론이 아니니 다음 토론부터는 특정 상대의 특정 의견을 짚어서 대댓글을 달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두 번째 토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미니오네토의 비극이었죠. 핵심 쟁점은 긴급피난과 위법성 조각 이 부분이겠죠. 그럼 의견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지은 학생의 의견입니다. 사람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가 인정이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살해한 경우 살인죄가 성립되므로 살인죄 형량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것 같다. 가장 많은 의견이 이와 비슷한 논리였습니다. 또 다른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예연 학생의 의견입니다. 더들리와 스티븐스는 의도를 가지고 살인하였으므로 교수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처벌을 받고 브룩스는 식인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함께하였으므로 기소당에 마땅하지만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무죄를 받을 수 있다. 더들리 스티븐스와 브룩스를 구분하여 형을 내리는 의견이었습니다. 첫 번째 최지은 학생의 의견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의견이었죠. 다음 의견입니다. 김주희 학생의 의견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다수의 생존을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킨 사건이다. 위급한 상황에서 본인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나 하는 긴급피난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엄연히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행위이고 시체를 훼손했으므로 엄연한 범죄 사실이 맞기 때문에 긴급피난은 판결에 상황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을. 그렇기 때문에 살인에 직접 가담한 더들리와 스티븐스는 침해한 법익이 더 크기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되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최고 형량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브룩스의 경우는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더들리와 스티븐스보다 더 낮은 형량을 부과받을 것이다. 보통 살인죄의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임을 기준으로 함. 매우 분석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줬어요. 훌륭합니다. 또 다른 의견입니다. 박지희 학생의 의견이네요. 의도적인 살인이긴 하지만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 즉 긴급피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더들리 스티븐스 브룩스는 2에서 3년형 정도 처벌을 받을 것 같다. 셋 다 같은 형벌을 받는 이유는 똑같은 상황에서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다 같이 인육을 먹었기 때문에 누가 더 잘못했다 이런 것 없이 모두 똑같다. 이유나 학생의 의견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외적인 경우이다. 더들리, 스티븐스, 브룩스는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고 리처드 파커는 그들에게 좋은 먹잇감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으니 분명 그 셋에게는 리처드를 먹은 것이 자신들이 살기 위한 긴급피난, 즉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위기 대응 행위일 것이다. 하지만 리처드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과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결이 다른 이야기이다. 피해자 리처드는 자신이 죽여달라고도 혹은 자신의 시체를 먹고 살아가달라고도 하지 않았다. 위의 3명의 행위에 리처드의 의사 따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종합적으로 그들은 살인죄와 시체 성괴죄를 범했지만 리처드의 상황과 그들이 처한 상황의 위험성, 자백 등으로 인해 징역 30에서 40년 사이의 형벌이 내려질 것 같다. 다양한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상황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그들에게
칼이 없었고 리처드 파커를 살해하지 않았으며 단지 리처드 파커가 바닷물을 먹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리처드 파커가 스스로 바닷물을 먹은 행위로 인해 죽게 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 전 상황과 마찬가지로 식인 행위를 했다면 그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